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한 뒤 독극물 사고 신고가 급증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빗장을 푸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대 내 군용 리튬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창고 화재는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가 내린 직후에 발생해 습기로 인한 리튬전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비료 제조나 정유 등 화학산업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부산 시내 대형 탱크로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황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안전 대책은 없는지 사이언스 119에서 진단해봅니다. 1969년 처음으로 달 표면에 착륙한 이후 인류는 꾸준히 달 탐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인류가 보지 못하는 달의 뒷면을 연구하거나 달을 우주 연구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달 탐사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금융권이 오는 수요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늦춰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금융대출 이용자나 금융회사 한 곳에서 대출받은 이용자의 경우엔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는 8월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365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지급이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정부가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되고 다른 분야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학생들의 등교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등교를 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급식 위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노래방이나 PC방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불씨가 아직 꺼진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방문 방역과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에서 왔어요. 네네. 오늘 저희가 방역 소독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동네 PC방을 찾았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까지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공용 물품을 일일이 소독합니다. 최근 PC방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방역 봉사자들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라서 PC방에 와서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학교에서 이게 퍼지면 큰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 소독을 많이 하고 한동안 손님이 뜸했던 지하 노래방에도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인 만큼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내고 소독약을 뿌립니다. 침이 튀기 쉬운 마이크나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리모컨을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손님이 이용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소독약을 이용해 꼼꼼히 닦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영업 중단 권고가 내려졌던 PC방과 노래방 같은 사업장들이 속속 문을 열고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감염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과 시설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인 수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법령 개정안도 함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도 사업장마다 방역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주고 경찰과 함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음식 배달 등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최근 들어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면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다 보니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과 동시에 안전운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청 앞 교차로. 직진하려던 택시 앞에 갑자기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처럼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 운전은 끊이지 않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배달 음식 주문량이 더 늘고 동시에 이륜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5%나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륜차 배달원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 다발 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습 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가 속한 업체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안전장구 지급 등을 하며 또 배달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이륜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 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지역에 15곳까지 확대하고 안전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설치와 공익 광고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불편한 소통 대신 편리한 단절을 선택하는 생활 방식의 진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은 방역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당들이 매장 식사 대신 배달에 힘쓰고 상점들이 온라인 판매로 눈을 돌린 건 세계 공통.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 메리 미커는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크게 앞당긴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확산하면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은 2달 만에 사용자가 4배가량 늘었고 인스타카트와 도어대시 같은 미국에선 부진했던 식료품 배달 플랫폼도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넥스트도어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사용자가 절반가량 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도 기술이사 CTO도 못한 디지털 전환을 COVID, 코로나19가 이끌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불편한 소통 대신 편리한 단절, 비대면 비접촉의 언컨택트 사회로 가는 생활 방식의 진화를 코로나가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그 과정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언컨택트를 더 많이 겪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10년 후에 바뀔 것이 이제는 2, 3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늘면서 사람이 소외되는 영화 속 세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의 극복은 단순히 전염병 확산을 끝내는 것을 넘어 생활 방식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군대 내 군용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 화재는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 내린 직후에 발생해 습기로 인한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비 내린 뒤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 포천 군부대 창고 화재 영상입니다. 폭탄 터지는 듯 커다란 폭발음이 인근 마을까지 울립니다. 12월에는 세종시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대형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8월에는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 창고에서, 10월에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창고 4곳에는 모두 새 군용 리튬 1차 전지나 폐전지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화재 당시 모두 비가 내렸거나 비가 온 직후였습니다. 비 내린 날 군용전지 보관 창고가 폭발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입수한 대전 군수지원단 창고 화재 조사 보고서에 단서가 있습니다. 불은 폐 리튬 전지에서 시작됐고 창고는 빗물 유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속성 물질의 물과 접촉, 그래서 리튬이 그때 내렸던 빗물이랑 발열 반응을 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민간에서 쓰는 일반 전지와는 다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보고서를 보면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의 특성은 같지만 군사작전에 쓸 수 있도록 출력 전압이 일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수명이 깁니다.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가스가 생성돼 내부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면서 폭발 위험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리튬의 특성상 습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물에 닿으면 폭발을 해버려요. 일반 휴대전화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그 군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전자 무기에만 썼었어요. 제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자체 폭발하거나 충격으로 깨져 리튬이 외부로 노출됐고 이후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군용전지 보관창고 화재 가운데 육군 종합보급창에서 난 불은 피해 규모가 2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합니다. 특히 새 군용전지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커서 제품 자체의 문제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의심됩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해 12월 30일 밤 육군 군수사령부 창고에 쌓여있던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연쇄 폭발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10km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까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1800제곱미터 면적 대형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새 군용 리튬 1차 전지와 의약품이 타 무려 24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무전기 등에 쓰이는 군용 전지로 100톤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십만 개 이르는 몇 년치 군용 전지가 하룻밤에 사라진 셈입니다. 육군이 장병 독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이던 타미플루도 대부분 타버리면서 군 병원에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에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하고 그래서 하도 없어가지고 부인들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항바이러스제 한 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군이 2달 가까이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원인 미상. 그러나 군용 리튬 1차 전지 폭발로 볼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발화 지점은 창고 내부. 예, 창고 내부인 건 확실합니다. 의약품이랑 배터리랑 같이 있었던 창고입니다. 창고는 자동화 기능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시설 노후에 따른 누전 등 다른 가능성은 적습니다. 리튬 배터리 가능성은 큰가요? 배제할 수 있냐 없냐로 말씀한다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부 압력이 높은 폐전지가 아니라 새 리튬 1차 전지가 폭발했다면 제품 자체의 결함이거나 군의 관리 부실 가능성이 큽니다. 함부로 던져서 깨지거나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새 전지라도 폭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의 에너지가 폭출되는 거예요. 패키징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외부의 수분의 유입도 없이 단락이 돼서 그 발화나 폭발로 가거나 아니면 패키징이 망가져서 그쪽으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현재 육군이 보유 중인 리튬 1차 전지는 75만 개. 폭발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해 7월과 12월 군용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과 관련해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폭발하거나 충격으로 깨져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리튬 전지가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화재 직후 군과 소방당국,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실시했지만 아직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리튬 전지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용자 교육과 리튬 전지 보관 창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정성이 높은 공기 아연 전지 활용이나 회로 개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과 안전 관리를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황산은 화학 산업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반복되는 누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황산 사고 발생 이유와 안전한 황산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또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잊을만 하면 계속 황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일이었죠. 부산 금정구 금정산 터널 입구 창원 방향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된 황산의 양은 200리터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얼굴과 팔에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산이 누출된 이유는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고무마개가 파손된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약 30분가량 도로가 전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남동공단 내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황산 7리터가 누출됐는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황산 누출로 인해 연기가 발생해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공장 2층 연구실에서 황산과 물을 혼합하는 실험 중 용기가 녹으면서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난 20일에 울산공단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황산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배관 안에 남아있던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울산공단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황산을 자주 취급하고 또 황산 누출 사고도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4년 7월 울산항 4부두 케미컬 운반선에서 황산 질산 혼합물이 이송 작업 중 폭발음을 동반한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유는 황산 질산 혼합물을 선적하던 작업 중 수송 관련 연결된 공기 흡입 밸브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5명은 모두 구조했고 해경과 소방본부는 물을 뿌려 연기 확산을 막고 밸브를 잠가 혼합물이 더는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 2016년 6월에 울산 온산공단 내 고래어아연 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예. 공장 정기 보수를 위한 황산 제조 공정의 배관 해체 작업 도중 70% 농도의 액체 상태의 황산 1,000리터 가량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은 숨지고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사고는 배관의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가 내려지면서 근로자들이 사고 배관의 맨홀을 열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결국 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인 건데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황산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황산은 무색 또는 암갈색의 기름 성분 액체로 불연성이며 부식성과 흡습성이 강하고 물과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켜 굉장히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온에 진한 황산은 산화력이 강해 구리나 은 등을 산화시키는 등 금속을 녹이거나 피부 화상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산화물이나 유기물, 기타 가연성 화학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황산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요. 또 물이나 알코올과 섞이면은 폭발 위험이 커진다는 건데요. 이 황산이 인체에 닿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네, 황산은 냄새가 없는 유독성 물질로 황산의 작은 입자를 들이마시게 되면 눈이나 코, 목, 폐 등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고농도의 황산에 노출되면 폐에 폐부종이 걸릴 수 있고 황산에 반복돼서 노출되면 폐와 치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는 않지만 피부를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황산과 접촉하게 되면 피부에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예. 눈에 접촉하면 결막과 각막에 화상, 홍채염이 발생하며 눈동자의 앞면이 다 녹아버릴 정도의 파괴적인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위험한 물질이네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예. 자,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황산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황산은 물과 반응해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성 물질이므로 산업 현장의 황산 화재 시 저장소에 직접 물을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또 유해가스인 황산화물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황산이 들어있는 물질을 삼켰을 때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많은 물을 섭취하게 해서 섭취한 산의 농도를 희석한 다음 병원으로 즉시 옮깁니다.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하고 숨쉬기 어려울 때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119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바로 병원에 옮겨져야 하고요. 예. 눈이나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다량의 물로 씻어낸 뒤 오염된 옷은 모두 벗긴 채로 화상에 대해서 멸균거즈로 느슨하게 상처 부위를 감싸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황산에 노출될 경우 대처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가 인재로 판명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발 방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안전관리 소홀이나 저장용기 손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황산 누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저장용기의 손상, 파손, 부식 등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둘째, 저장 탱크와 호스 간의 접속 부분에 접속 용구를 사용하여 보관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셋째, 누출에 대비한 경보 설비를 설치하고 누출 시 제거 가능한 약재를 비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예.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은 물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하에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이 사고를 줄이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는 게 안전 수칙을 잘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99만 4천 명을 기록하며 300만 명에 근접했고 사망자는 2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미국은 곧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할 정도로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신규 확진자가 2,8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2만 6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2,300명으로 줄어 누적 확진자는 19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만 6천여 명입니다.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보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까지 내려와 600여 명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만 2천 명, 사망자는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독일은 누적 확진자 15만 7천 명, 사망자는 5,900여 명입니다. 영국은 4,6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만 2천여 명, 사망자는 2만여 명입니다. 미국은 전날보다는 줄어든 2만 6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98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1,10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5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는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6,300여 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8만 1,000명에 육박했고 누적 사망자는 700여 명입니다. 브라질도 계속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9만여 명, 사망자는 5,70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은 누적 확진자가 14,000여 명, 총 사망자는 38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7.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4%에서 최저 마이너스 7.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코로나19가 올해 2분기 무렵 통제돼 부양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또 하반기부터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낙관적인 상황이라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 정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마이너스 6.4%, 유로존 마이너스 8.1%, 일본 마이너스 4%, 독일이 마이너스 5.5%, 브라질 마이너스 3.2%, 러시아 마이너스 5.8% 등 대부분 역성장이 예상됐습니다. 다만 중국은 2%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한 뒤 각 주에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의 헛발질로 대선은 물론 상원 선거까지 위험해졌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약하고 살균제에 노출되면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대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법으로 몸에 자외선을 쬐거나 소독제를 주입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이 같은 발언이 있은 뒤 뉴욕시에서는 독극물 사고 신고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수백 건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자 주지사까지 나서서 경고문을 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It's just really sad that our president is just so naive to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human biology that he would think about, saying something like that. It just doesn't make sense to me.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은 SNS를 통해 퍼지며 비판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헛발질에 공화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격전지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우한의 코로나19 환자 12명이 퇴원해 현재 코로나19 증세로 입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한과 중국 각지에서 온 의료진의 노력 덕에 우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코로나19 환자는 4월 26일 현재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내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2월 18일 38,02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지역 전파가 기본적으로 억제됐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우한시로서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페루에서 경찰관들 사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넘게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거리에서 격리 위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주민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중순 내려진 봉쇄령에 따라 경찰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주민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격리 위반자를 단속하다 코로나19에 노출돼 감염된 경찰이 1,300여 명에 이릅니다. De estas personas se han contagiado alrededor de 1,300. 수천 명의 경찰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17명의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페루 언론은 경찰의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호 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페루 내무장관은 즉각 사임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또한 의료 장비 부족과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La enfermedad, la infección está diseminada en la sociedad. Entonces, todos los trabajadores de salud tienen derecho a una protección adecuada en el lugar donde se encuentren. 페루에선 이미 230명 이상의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인력들의 열악한 상황이 페루의 코로나19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지 코로나 유행이라는 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상황임을 같이 인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69년)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인류는 50년 넘게 달 탐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달을 우주 연구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1969년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죠. 이제 우리가 달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된 계기인데,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은 늘 앞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달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의 뒷면은 지구에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네. 달의 자신의 자전주기와 지구 주변을 도는 그 공전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이 같은 면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류는 아폴로 미션을 비롯한 다양한 달 탐사선을 통해서 달 주변 궤도를 돌면서 달의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예, 연구원님도 혹시 그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달 뒷면에 로봇이 있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되어 있는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장면인데 지금 봐도 재밌네요. 예. 네, 실제 이 장면처럼 달 뒷면에 봤더니 혹시 로봇이나 문명이 있었나요? 아쉽게도 로봇들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의 탐사를 통해서 밝혀진 달의 뒷면은 매끈한 우리 앞면과는 다르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달의 앞면을 떠올려 보시면 얼룩진 방아 찧는 그 토끼 모양 부분이 생각나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달의 앞면에 넓게 펼쳐져 있는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지형입니다. 달의 바다는 오래전 마그마가 달 표면의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굳으면서 생긴 평탄한 그 지대가 낮게 깔려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 오래전 온갖 크레이터 충돌의 흔적으로 울퉁불퉁했던 달의 앞면은 그 표면을 덮어버린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매끈하게 지워져 버렸죠. 반면 달의 뒷면은 고스란히 오래전 운석 충돌에 남긴 다양한 크레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앞면은 훨씬 어둡고 매끈하지만 달의 뒷면은 훨씬 밝고 또 울퉁불퉁한 거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면은 매끈하지만 뒷면은 울퉁불퉁하다고 하셨는데 뒷면에 유독 이렇게 크레이터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달의 앞뒤가 확연히 다른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지구와 달이 함께 같은 주기로 자전을 하면서 서로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 탓에 달 내부의 핵과 물질들이 지구 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달을 과일 쪼개듯 절반으로 잘라서 그 단면을 본다면 달의 핵은 중앙이 아닌 지구 쪽으로 살짝 치우친 자리에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달의 핵이 표면에 가까이 치우쳐져 있는 달의 앞면은 지각의 두께가 얇고 지구를 등지고 있는 쪽은 지각의 두께가 두꺼운데요. 이런 이유로 달의 뒷면은 운석과 충돌했을 때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약한 앞면은 충돌로 인해서 마그마가 새어나와 크레이터를 메꿨지만 뒷면은 마그마가 새어나오지 않고 그냥 크레이터만 파일 뿐이었죠. 달의 등은 살갗이 두꺼워서 운석에 맞아도 멍은 들지만 피는 나지 않았던 셈입니다. 아, 네, 재밌는 비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달의 뒷면에 천문대를 지어서 별을 관측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래전부터 인류의 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영화나 소설들이 참 많았죠. 그런 걸 보면 달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들을 위해서 달 호텔을 만들거나 달 정착을 위한 달 농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앞선 그런 기대와 다르게 우리 달에서 천문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표면에 가장 먼저 지어질 건물로 우리가 천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다르게 이 시상을 방해하는 대기권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질학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천문대가 무너질 염려도 없죠. 특히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전파 잡음이나 도시 불빛에 의한 빛 공해에서 벗어나서
태양과 지구를 가릴 수 있는 달의 뒷면이라면 가장 최적의 천문 관측지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주에는 우주 망원경도 있고요, 위성도 있는데 유독 달의 뒷면에 천문대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대부분의 우주 망원경과 위성들은 고도 약 500에서 600km에 해당하는 지구 저궤도로 올라가는데요. 인류의 첫 인공위성이었던 스푸트니크 이후로 수많은 인공위성이 올라가면서 발생한 각종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맴도는 우주 쓰레기들은 그 크기가 작은 알갱이 수준이라 하더라도 망원경 몸체를 뚫고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합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와의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우주 쓰레기들이 만들어낸 각종 먼지 부스러기 구름이 천문 관측을 더 어렵게 만들죠. 특히 먼지 구름이 우주에서 날아온 파장이 짧은 빛을 흡수하고 파장이 더 긴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저궤도 상공은 그 배경에 적외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더 먼 우주에 날아온 천체의 적외선이 배경 적외선에 묻혀버려서 정밀한 관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서 그 영향으로 강한 자외선이 방출되면 위성들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영향을 받은 위성은 서서히 힘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들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런 생활 전파 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천문대를 설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에서 이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나사에서 공개한 혁신 첨단 프로그램 구상안 NIAC에 따르면 달 크레이터에 지름 약 1km의 거대 단일 전파 망원경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큰 접시 안테나를 직접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대신 나사에서는 달에 움푹하고 둥글게 파여있는 자연 크레이터를 활용해서 크레이터 자체를 거대한 전파 안테나 접시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사람이 아닌 로봇을 보내서 전파 망원경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달의 거대한 크레이터 정중앙에 하나, 크레이터의 둥근 가장자리에 여러 대 로봇을 보냅니다. 총 2종류의 로봇을 보내면 크레이터 중심에 착륙하는 먼저 첫 번째 로봇이 여러 겹의 와이어를 갖고 가는데요. 로봇이 그 와이어를 주변에 풀어놓으면 가장자리에 있던 로봇들이 크레이터 사면을 굴러 내려와서 와이어 끝을 하나씩 붙잡게 됩니다. 가장자리에 있던 로봇들이 와이어를 붙잡고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물망 모양으로 와이어들이 쫙 펼쳐지면서 크레이터를 가득 채운 둥근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크레이터 중앙에 착륙해 있던 로봇은 망원경 검출기에 해당하는 장치를 위로 분출시키는데요. 작은 추력으로 살짝 위로 올라간 검출기는 크레이터 가장자리 로봇들에 의해서 적당한 높이에 고정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월면 천문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대로 돼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달 천문대로 무엇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계획이 정말 성공한다면 천문학자들은 아주 낮은 저주파수의 영역에서도 우주를 관측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망원경을 혼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구의 전파 망원경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용한다면 무려 그 기선, 베이스라인의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인 38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아주 기다란 전파 망원경 간섭계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특히 전파 관측은 이처럼 동시에 하나의 천체를 멀리 떨어진 여러 대의 전파 안테나로 관측하는 간섭계 관측을 많이 합니다. 각 망원경이 떨어진 그 거리를 직경으로 하는 거대한 하나의 망원경의 역할을 하게 되죠. 지구 사이즈의 간섭계보다 더 30배나 기선이 긴 이 지구달 간섭계가 완공된다면 우리는 이웃 은하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모습뿐 아니라 그보다 수천만 배 이상 더 가벼운 항성 질량, 중간 질량 블랙홀의 모습도 실제 인증샷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제 인증샷을 정말로 관측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요. 이런 관측이 만약 가능해진다면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여러 대표적인 우주론적 난제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019년 인류가 처음으로 블랙홀의 민낯을 목격했다면 가까운 미래 지구달 간섭계 관측을 통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이 나이 들어가면서 소멸하는 호킹 복사라고 부르는 블랙홀의 주름살을 목격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스티븐 호킹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역사적인 검증 과정을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미래 이런 지구를 벗어난 달로 뻗어나가는 멋진 협력 관측을 통해서 오랫동안 미지로 남아있던 거대한 비밀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인류가 달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달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여 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면적의 1,00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르는 데다 건조한 바람까지 분다고 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